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 들려드릴 실화는 많은 가정에서 자식을 위해 노년까지 희생하는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과 모멸감뿐이었던 68살 어머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사비로 영양제와 분유값을 챙겨 손주를 보러 갔지만 3일 만에 거실 소파에서 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매일 젖병을 씻고 삼시세끼를 차리며 며느리의 냉랭한 말을 견뎌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무너뜨린 건 에어컨 리모컨 하나였습니다. 며느리는 유난스럽다며 핀잔을 주었고 아들조차 엄마의 편이 아니었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행동 하나가 그 젊은 부부를 공황 상태로 만들었고 전세를 역전시킨 사건이 곧 시작됩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68살 김숙자 어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서예를 배우며 평범하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대전에서 무역회사를 다니던 아들 민준 씨와 착해 보이는 며느리 서연 씨가 결혼해 집을 살 때도 어머니는 5천만 원을 보태주셨죠. 지난 2년 반 동안은 아들 부부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매달 40만 원씩 자동이체로 갚아주며 아들 내외를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준 씨에게서 산후조리가 힘드니 대전에 와서 아이를 돌봐달라는 간곡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손주를 직접 안아보고 싶었던 어머니는 기쁜 마음에 짐을 싸들고 한달음에 대전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KTX를 타고 도착한 대전역, 마중 나온 아들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어머니는 그저 자식을 볼 생각에 기쁘기만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외벽이 세련된 회색 타일로 마감된 아주 근사한 집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은은한 분유 냄새가 풍겼죠. 며느리 서연 씨가 예쁜 미소를 지으며 반겨주었지만 나긋나긋한 목소리 뒤에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 몸보신용 홍삼과 첫 만남 선물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받았지만 시선은 계속 선물 상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작은 손주를 안아보니 품 안이 따뜻해졌고 어머니는 지난날의 고생이 다 잊히는 듯한 행복을 잠시 느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며느리는 방이 2개뿐이라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다고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민준 씨조차 소파가 꽤 커서 괜찮을 거라며 거들더군요. 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겨우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쪽이 푹 꺼진 낡은 회색 소파를 보며 어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이 과연 자신이 머물 곳이 맞나 싶었죠. 아이를 봐달라고 불러놓고는 방 하나 내어주지 않는 아들, 부부의 태도가 너무 무심하게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지려 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베란다에서 새어 들어오는 불빛이 너무 눈부셨고 이웃집 개 짖는 소리까지 간헐적으로 들려와 몇 번이나 몸을 뒤척여야만 했습니다. 소파는 너무 푹신해서 금세 허리가 아파왔고 무엇보다 모기 양 하나 피워주지 않은 탓에 귓가에 맴도는 모기 소리에 짜증이 치밀어 올라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급히 연고를 꺼내 목에 바르고 천장을 바라보는데 방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그 목소리는 낮에 제 앞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달리 아주 상냥하고 들떠 있었죠. 어머, 우리 시어머니가 직접 와서 아기를 돌봐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정말 좋으신 분이야라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선 여전히 꿀처럼 달콤한 말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과연 그녀가 정말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더군요. 진심으로 나를 배려했다면 거실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기약 하나 놓아주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자조적인 쓴웃음을 지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잠에서 깼습니다. 허리는 밤새 누가 두들겨 팬 것처럼 아팠지만 혹시나 방 안에 사람들이 깰까봐 숨죽이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베란다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 소리에 커튼만 흔들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서 유준이의 젖병을 소독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싱크대에는 어젯밤 먹다 남은 설거짓거리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밥솥에는 차갑게 식은 밥이 절반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 피곤해서 그냥 잤을 거라며 애써 이해해보려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 옷을 널고 부엌을 정리하는 동안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7시가 넘었는데도 서연이는 방에서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깨우지 않고 혼자 부엌을 닦고 정리하며 마트로 향했습니다. 냉장고가 비어있다는 며느리의 말이 생각나
생선과 애호박, 달걀을 사왔죠. 점심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담백한 생선탕을 끓여줄 생각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9시쯤 유준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어머니는 급히 냄비를 내려놓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서연이는 침대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죠. 어머니를 보고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녀를 보며 어머니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말에 어머니는 일단 유준이를 받아들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따뜻했고 몸에서는 분유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소파에서 잠피로도 허리 통증도 모두 잊히는 것 같았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일방적인 희생의 시작일 뿐,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냉대와 모욕을 그때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편히 앉아보질 못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씻고 쉼없이 움직였는데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며 깔깔거리고 웃을 뿐이었죠. 정성껏 끓인 담백한 생선탕을 한 그릇 떠다주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극적인 게 당긴다며 김치찌개를 끓여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며느리는 위장은 괜찮냐는 어머니의 물음에도 매운 거 잘 먹는다며 태연하게 대꾸했고 민준 씨까지 옆에서 거들더군요. 민준 씨는 아내 입맛이 요즘 까다로우니 다음부터는 국물 요리를 하지 말라며 어머니의 정성을 아주 하찮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위장이 좋지 않아 김치찌개처럼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했습니다. 찬장에 놓인 시판 김치를 쳐다보며 속이 쓰려오는 걸 느끼면서도 어머니는 아들 부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칭찬이라며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발걸음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할까봐 두려워하는 듯 며느리는 마치 방어막을 치듯 계속해서 안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민준 씨가 나쁜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는 너무 쉽게 아내에게 휘둘렸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꿀처럼 달콤한 말투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보며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무료 가정부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조금만 참자고 다짐하며 빨래를 널었지만 그날 오후 끔찍한 더위 속에서 어머니의 이성의 끈을 끊어놓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날 오후 대전의 날씨는 정말이지 고양이조차 움직이기 싫어할 만큼 뜨겁고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었습니다. 거실의 큰 창문으로 오후의 서쪽 햇볕이 여과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바닥마저 뜨거운 열기를 머금고 있어 마치 온 집안이 커다란 불가마 속에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품에 안긴 유준이를 재우며 물티슈로 아이의 목덜미를 닦아주었는데 아이의 얼굴은 이미 열기로 새빨개진 상태였습니다. 목과 겨드랑이는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옆에서 선풍기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씻지 않은 냄비처럼 끈적하고 불쾌한 열풍만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갓난아기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럽게 울어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탁자 위에 리모컨을 집어 에어컨을 켰고 삐빅 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어머니는 그제야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얼굴이 편안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가 곤히 잠들고 어머니도 피곤에 겨워 잠시 눈을 붙이려는 순간 안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에어컨 아래로 달려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을 보듯 리모컨을 낚아채며 에어컨을 꺼버렸는데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다시 텅 비어버린 듯 답답해졌고 정적 속에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특유의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말투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낮에는 에어컨을 켜지 말라며 밤새 트는 것도 모자라 낮까지 전기세를 폭탄으로 맞게 할 작정이냐고 쏘아붙이더군요. 아기가 더울까봐 그랬다는 어머니의 변명은 그녀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고 그녀는 오로지 지출 걱정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안다면서도 주택담보대출에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까지 어느 것 하나 싼 게 없다며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머물면서 살림을 조절해야 한다며 교묘하게 어머니의 헌신을 비용 문제로 치부하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가족이 아닌 그저 짐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지만 화를 내봤자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말만 들을 것 같아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딱 10분만 켰을 뿐인데 열사병 걸릴까봐 그랬다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선풍기로도 충분하다며 베란다에 나가 앉아 있으면 바람이 잘 통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내놓더군요.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화염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풍기로 충분하다면 네가 직접 와서 아기를 돌보며 직접 겪어보라고 차갑게 쏘아붙인 뒤 어머니는 유준이를 안고 안방문을 닫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무시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아기가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이미 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내가 머물 곳이 아니며 더 이상 내 희생으로 그들의 행복을 지탱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밤이었죠. 동이 트기 전 새벽,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고구마 죽을 끓이고 달걀 프라이 2개를 부치고 며느리가 좋아하던 사과까지 정성껏 깎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배려이자 스스로에 대한 마지막 헌신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집에 급한 일이 생겨 먼저 분당으로 간다는 짧은 쪽지를 남기고 어머니는 미리 정리해둔 짐을 문가로 옮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적막한 아침,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본 것이 소파와 꺼진 에어컨은 이제 어머니의 삶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어두운 기억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새벽 공기가 축축하게 느껴졌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역으로 향하는 길, 기사님이 어디 가냐는 물음에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손주를 보러 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어제의 굴욕을 뒤로하고 어머니에게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당의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텅 빈 집이 깊은 우물처럼 어머니를 맞이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적막함이 세상 그 무엇보다 편안했습니다. 어머니는 물 한 잔을 단숨에 마시고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지난 2년 반 동안 매달 자동이체되던 주택담보, 대출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쏟아부었던 정성과 돈을 이제는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선 순간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대출이자 이체, 신청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돈은 너희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쓸 것이라고요. 그동안 고마워할 줄 모르던 자식들에게 바쳤던 헌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오직 나답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비로소 긴 여행에서 돌아온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마자 아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익숙한 벨소리를 잠시 멍하니 지켜보다가 세 번째 울림이 되어서야 아주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대출금 자동이체 신청서가 왜 해지됐어요? 라며 다급하게 묻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부모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혹감과 짜증, 그리고 앞으로 닥칠 경제적 타격에 대한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생활비가 필요하고 언제까지고 너희를 부양할 수는 없단다. 이건 너희가 대출받아 집을 사기로 결정했을 때 너희가 감당하기로 했던 몫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해온 말이었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아들과의 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집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가식적인 웃음소리를 내며 몸은 좀 괜찮으시냐고 안부를 묻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안부가 아니라 돈이 끊긴 것에 대한 불만과 재촉이 섞인 계산된 전화라는 것을 어머니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가식적인 태도가 구역질이 날 정도였죠. 며느리는 어머니가 감정이 격해지신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에어컨 일은 별일 아니라고 치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는 참 말을 쉽게 하는구나. 나는 며칠 동안 그 좁은 소파에서 모기에 뜯기며 잠도 못 자고 네 비위를 맞췄는데 넌 내가 더워 에어컨을 잠깐 켰다고 나를 그렇게 구박했잖니? 그게 정말 별일이 아니니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이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산후조리 중인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너는 산후조리를 하는 게 아니라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었지. 똑똑히 들어라. 나는 너희 집의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내 시녀도 아니란다. 내가 도운 건 내 정이었지만 이제 그 정이 다 떨어졌다 라며 며느리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너희들이 대출 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이지 내가 연대보증인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기가 막힌 듯 비웃으며 그럼 앞으로 손주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손주를 보든 안 보든 그것은 내가 선택할 문제지 네가 나를 협박할 카드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자식에게 묶여있던 족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기심은 이제 가족 단톡방이라는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단호함을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의 재료로 삼기로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평생을 함께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며느리의 손끝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그들에 맞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는지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평온하던 행복한 우리 가족 단톡방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긴 캡처 화면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마치 어머니가 감정 기복이 심해 아무 이유 없이 아이를 내팽개치고 대출금 지원까지 끊어버렸다는 뉘앙스의 글이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 저격의 화살은 어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이 얼마나 힘겹게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갑자기 떠나버린 시어머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를 맞았는지를 아주 교묘하게 서술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성격이 변하시나 봐요. 감정적인 협박이 너무 힘드네요 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어머니는 분노보다 먼저 기가 막힌 황당함이 밀려왔습니다. 소란 피운 적도 없고 조용히 쪽지 한 장 남기고 떠났을 뿐인데 어떻게 그것이 감정적 협박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단톡방은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는 친척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어머니를 철없는 시어머니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른들은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으실까? 서연이가 너무 착해서 그래.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글들을 읽으며 어머니는 마치 남들이 나쁜 시어머니에 대해 뒷담화를 나누는 것을 구경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나쁜 시어머니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곧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직접 욕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스스로 상상해서 어머니를 비난하게 만드는 아주 영리하고 잔인한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그동안 그들의 대출금을 갚아주며 흘렸던 땀과 눈물은 철저히 지워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힘든 상황만을 부각해 여론의 심판대에 어머니를 세워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서 해명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명한단 말입니까? 2년 반 동안 그들의 대출금을 갚아준 사실도, 좁은 소파에서 모기에 뜯기며 잠 못 이루던 밤도, 더위에 지친 손주를 위해 에어컨을 켰다가 며느리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도 그들은 절대 보지 못할 것이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며느리가 만들어낸 가짜 파편만을 보고 열광할 뿐이었죠. 그날 밤 어머니는 베란다에 홀로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휴대폰 알림은 끊임없이 울리며 네가 침묵하면 사람들이 너를 대신해 나쁜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해명은 내 말을 들어줄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이미 나에 대해 악의적인 결론을 내린 사람들에게는 할 필요조차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머니는 휴대폰을 끄고 일어나 베란다에 빨래를 거두며 결심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며느리가 이겼을지 몰라도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그날은 조카의 약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 식탁보가 깔린 강남의 레스토랑. 그곳에는 이미 단톡방에서 서연이의 일기를 읽고 어머니를 나쁜 시어머니로 낙인 찍은 친척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억지로 참석했지만 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사방에서 쏟아지는 싸늘한 시선들이 마치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이는 그곳에서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차림으로 연약한 척 연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친척들 사이를 오가며 요즘 아이가 밤에 자꾸 깨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분당으로 돌아가셔서 저는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며 소리 죽여 울먹이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눈물의 친척들은 서연이를 안쓰럽게 여기며 어머니를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요즘 어른들 모시기 정말 힘들지.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시니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수군거림이 식탁 전체에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묵묵히 버텼지만 서연이가 어머니가 아마 사소한 일에 서운해하셨나 봐요 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치졸한 사람으로 만드는 순간 인내심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의자를 뒤로 밀며 천천히 일어나 주빈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가 어머니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아주 차분하고 또렷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내가 왜 떠났는지 정말 모른다고 했지?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듣는 앞에서 내가 오늘 그 진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마. 어머니는 대전에서의 사흘간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서 잠을 자야 했던 밤, 모기에 뜯기던 고통, 그리고 아이를 위해 켰던 에어컨을 전기세 아깝다며 며느리가 꺼버리던 그 잔혹한 순간들까지 모두 쏟아냈죠. 서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고 식장 안에는 차가운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핸드백에서 미리 챙겨온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내가 너희 대출금을 갚아주기 위해 이체한 내역이다. 총 얼마인지 아니? 1. 200만 원이다. 그 액수가 공개되자 식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무작정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어머니는 더 이상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자존감을 찾은 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떤 비난보다 강렬했고 며느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식장을 빠져나오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지만 등 뒤에 남겨진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던진 1. 2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와 대출금의 진실은 친척들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소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 서연이의 얼굴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고 착한 척하더니 속이 저렇게 시커멓다니 어머니 등쳐먹고 산 게 아니냐며 비난의 화살은 이제 어머니가 아닌 서연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을 감추지 못한 채 식장을 빠져나갔고 아들 민주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며 자신이 지켜온 행복한 가정이라는 유리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창밖의 풍경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그 무거운 짐을 드디어 땅에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택시기사가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참 편해 보이시네요. 라고 묻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살면서 가장 큰 빚을 갚고 돌아오는 길이라서요. 그것은 돈에 대한 빚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살았던 과거의 나에 대한 부채를 청산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반면 민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핸들을 꽉 쥔 채 덜덜 떨고 있었고 민준은 창밖만 응시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어.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서연이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지만 민준은 차갑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망신? 망신은 누가 당한 거지? 1. 2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엄마가 그동안 우리 대출금을 갚아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은 정말 몰랐어? 나는 당신이 착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엄마를 부려먹고 돈까지 뜯어내고 있었던 거였어? 민준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옹호하고 어머니를 탓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민준의 눈빛이 너무나 차갑게 변해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순종적인 아들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겪은 모욕을 똑똑히 보았고 그 모욕의 주범이 바로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보고 앉았지만 더 이상 그곳은 가족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고 민주는 소파에 홀로 앉아 처음으로 어머니가 잠을 자던 그 좁은 소파의 불편함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어머니가 그동안 보내왔던 에어컨 좀 켜도 될까? 오늘 반찬은 이걸로 하면 될까? 라는 조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문자 하나하나에 담긴 어머니의 배려가 이제는 가시가 되어 민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한 아들이었는지, 아내의 가식에 소가 얼마나 어머니를 외롭게 만들었는지 깨닫는 순간 민준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존경과 아내를 향한 불신, 그 사이에서 민준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어머니의 편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안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눈이 퉁퉁 부은 채 나와서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가 당연히 해놓았을 아침밥이었지만 이제 그 당연했던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묵묵히 빵을 구워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당신 밥은? 이라는 물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진짜 위기가 닥쳤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라는 도구가 사라지고 이제는 남편이라는 마지막 기둥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그녀가 쌓아올린 가식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전조였습니다. 이제 민주는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리고 한 남편으로서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집안은 서연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묵묵히 처리해주던 사소한 가사들이 이제는 서연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져서 우리가 고생한다는 자기 최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준의 변화는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준은 예전처럼 그녀의 비위를 맞추거나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스스로 밥을 챙겨 먹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닫힌 문은 마치 서연에게 당신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기를 내심 바랐습니다. 싸움은 그녀가 익숙한 방식이었고 어떻게든 울고불고 매달려 자신의 페이스대로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의 무관심은 그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고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아내로서의 권위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는 신호였고 그녀의 얄팍한 계산들이 하나씩 빗나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준아, 당신 대체 왜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남남처럼 살 수는 없잖아. 서연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다가가려 했지만 민준은 책을 덮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남남처럼이라. 우리가 그동안 부부였던 적은 있었나? 당신이 내 엄마를 식모처럼 부려먹고 나를 ATM 기계처럼 취급할 때 그때도 우리는 부부였던가? 민준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의 가식적인 웃음과 눈물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심을 똑바로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더 이상 사랑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한 채 휴대폰으로 어머니의 SNS를 훔쳐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 서예를 배우며 즐거워하는 모습, 꽃을 가꾸며 평온해하는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은 2년 전 자신의 집에 왔을 때보다 훨씬 젊고 생기 넘쳐 보였습니다.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며 서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해? 그녀는 어머니의 행복조차 자신의 불행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며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나타나서 다시 자신을 도와주게 만들어야겠다고 말이죠. 그녀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려 시어머니가 아들을 조종해 우리 가정을 파탄내고 있다는 식의 가짜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쌓아올리는 것. 그것이 서연이 선택한 최후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거짓말은 더 큰 진실의 폭풍을 불러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감싸줄 남편도 어머니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모략은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친척 단톡방에서 자신이 시어머니의 갑질과 아들의 가스라이팅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다시 한번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분당으로 돌아가시면서 남편에게 이상한 말을 주입한 것 같아요. 남편이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저를 돈으로 옥죄고 있어요. 그녀는 메시지마다 울먹이는 이모티콘을 곁들였고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내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난 약혼식장에서 어머니가 폭로했던 일, 2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와 서연의 실체가 이미 친척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서연의 말을 믿고 동정하던 친척들도 이제는 그 돈이 정말 200만 원이나 돼? 그렇게 많이 지원받고도 저런다고?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타는 고모에게서 날아왔습니다. 고모는 단톡방에 직접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서연아, 네가 억울한 건 알겠지만 사실을 왜곡하지 마라. 올케 어머니가 그동안 너희 대출금 갚아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다 안다. 민준이가 변한 게 아니라 민준이가 이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니? 고모의 따끔한 일침은 단톡방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켰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서연의 주장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적당히 해야지. 사람이 도리가 있는 법인데 왜 어른을 저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서연의 거짓말이 담긴 모래성은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리듯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주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아내는 뒤에서 어머니의 명예를 짓밟고 자신을 조종당하는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서연이 있는 방으로 달려가 잠긴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지금 당장 열라고. 서연은 밖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휴대폰을 뺏어들고 단톡방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서연의 가증스러운 연기와 거짓말들이 민준의 눈에 들어올 때마다 그는 아내에 대한 마지막 미련조차 완전히 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당신이 말하는 상처받은 아내의 모습이야?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 엄마를 또 한 번 죽이려고 해? 민준의 서슬퍼런 추궁에 서연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울음을 터뜨리며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민준아, 나 무서워서 그랬어. 우리 관계가 끝날까봐, 나 혼자 남겨질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그녀의 용서는 이제 더 이상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비굴한 몸짓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당신이 지금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야. 그리고 당신은 그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찼어. 민주는 방을 나가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은 죽은 듯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요. 서연은 방 안에서 여전히 훌쩍이고 있었지만 민주는 그 소리가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가 분당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만의 평온을 찾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여전히 이 썩어가는 관계 속에 갇혀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서연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내일 당장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갈 거야. 당신이 가진 모든 거짓말, 그동안 사치로 쓴 카드 내역, 그리고 엄마에게 가했던 폭언들 전부 다 증거로 제출할 거야. 이제 우리 부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실신할 듯 쓰러졌지만 민주는 더 이상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평온을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도 자신의 앞날을 가로막는 그 어떤 거짓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집 안의 모든 가면이 찢겨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집안은 며칠째 햇빛이 들지 않은 것처럼 어둡고 침침했습니다. 민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습니다. 그는 짐을 챙겨 출근하는 대신 연차를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이 비몽사몽 한 채방에서 나와 민준을 가로막으며 어디가? 정말 이혼하려고 서류 접수하러 가는 거야? 라고 다급하게 물었지만 민주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 닫히는 소리는 이제 이 집안에서 부부로서의 모든 대화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민준이 향한 곳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정리해둔 자료들을 변호사 앞에 가지런히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보냈던 대출금 이체 내역서, 며느리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서연이 펑펑 쓰던 카드, 결제 내역서까지. 변호사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이 정도면 귀책 사유가 확실합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안도하기보다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 내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이 여자가 결국 이 서류들로 증명되어야 하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니 서연은 온 동네방네 전화를 돌리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변호사까지 선임했어. 나를 쫓아내려고 작정한 거야.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울먹였지만 상대방인 친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네가 한 짓들을 생각해봐. 민준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다들 아는데 이제 와서 누가 너를 편들어 주겠니? 서연은 전화를 쾅 끊어버리고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기심이 만든 인과응보가 현실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소리를 지르든 말든 그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어머니를 외면하고 아내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착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렬히 반성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정이란 희생 위에 쌓아 올리는 성이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단단한 대지 위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나무는 이미 썩어버린 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민주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옷과 기본적인 생활용품만을 챙기는 그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모습을 보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민주는 짐 가방을 들고 서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당신 혼자서 책임져. 대출 이자도, 관리비도, 그리고 당신이 직접 쓴 돈들도. 나는 유준이를 데리고 우리 어머니 계신 분당으로 잠시 갈 거야.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각자의 시간을 갖자. 민준이 아이를 안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삶, 어머니의 희생을 발판 삼아 누리던 안락함이 이제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 끝에서 멀어질수록 집안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이 부른 차가운 고립이었습니다. 민준은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희생도, 가식도 없는 진짜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통과 의례를 지나 민주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의 이막을 열었습니다. 분당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민주는 잠든 아이 유준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무게가 곧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지난날 어머니가 감내하셨던 희생의 무게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선뜻 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염치 없이 다시 어머니의 울타리를 찾은 것은 아닌지, 혹시 어머니가 자신을 원망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민준이 저예요. 민준이에요 라고 답하자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꽃을 가꾸던 평온한 일상의 모습과는 달리 어머니는 아들과 아이를 보자마자 찰나의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웠습니다. 민준의 짐, 가방과 멍든 듯 지친 아들의 얼굴을 본 어머니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터졌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조용히 길을 비켜주며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집 나왔어요. 서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의 담담한 고백에 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곁에 앉은 아이 유준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은 민준에게 그 어떤 질책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네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 적이 없단다. 내 삶을 찾았고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거든. 그런데 넌 다시 짐을 지고 온 거니? 민주는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짐이 아니에요, 엄마. 엄마께 다시 무언가를 요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야 엄마가 겪으셨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비겁하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서연이와는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제는 제가 책임지고 유준이를 키우고 제 인생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엄마를 보면서 저도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인생의 주인이라. 그 말 참 듣기 좋구나.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이제 너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야. 너도 이제 네 인생의 주인으로 서야 해. 너의 결혼 생활이 파탄난 것은 너의 업보이고 그것을 수습하는 것도 너의 몫이다. 나는 네가 여기 머무는 것을 허락하겠지만 내가 너의 가사 도우미가 되거나 손주를 전담해서 키워주는 도구는 되지 않을 거란다. 어머니의 이 단호한 선언은 민준에게 오히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어머니의 작은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대신 함께 장을 보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밥은 스스로 해먹는 거야.
내가 해주는 밥을 먹는 건 이제 끝이다. 어머니의 그 차가운 듯 따뜻한 가르침 속에서 민주는 비로소 독립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길을 걷도록 지켜봐주는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준의 새로운 삶,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당에서의 첫 아침, 민준은 낯선 전쟁터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아이의 옷을 입히고 어머니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해 주었겠지만 이제 모든 것은 민준의 몫이었습니다. 새벽 6시,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아이 유준이를 씻기고 어린이집 등원 준비를 시키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됐습니다. 서툴게 기저귀를 갈고 아이의 옷을 입히느라 땀범벅이 된 민준을 보며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실 뿐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서두르렴. 등원 시간이 늦으면 아이가 불안해한단다. 어머니의 이 말은 냉정함이 아니라 민준이 스스로 아버지라는 자리를 온전히 차지하기를 바라는 배려였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하는 길, 민준은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릴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일터에서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회사 업무와 쏟아지는 연락들 속에서 틈틈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현실은 과거 그가 회사 일하느라 힘들다며 집안일을 아내와 어머니에게 떠넘겼던 지난 날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2년 동안 이보다 훨씬 더 큰 짐을 지고 심지어 모욕까지 견뎌가며 버티셨던 것입니다. 민준은 점심시간 사무실 옥상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통렬히 반성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를 씻기고 저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준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서예 연습을 하거나 책을 읽으시면서도 민준이 유준이를 돌보느라 쩔쩔매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 팁을 주곤 하셨습니다. 유준이는 이럴 때 이렇게 달래야 한단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이 스스로 문제에 부딪히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큰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인지 민준은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준이가 크게 열이 나고 칭얼거리는 밤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께 도움을 구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너의 아이니 네가 직접 간호해라. 병원에 가야 할지 결정하는 것도 네 몫이다라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은 밤새 아이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적시고 체온을 체크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의 열이 내린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민준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한 생명을 오롯이 지켜냈다는 그 뿌듯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의 효율을 높여 칼퇴근을 하려 노력했고 집에 오면 유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각자의 하루에 대해 담담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시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아닌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대화였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대전의 집에서 홀로 남겨진 서연은 극심한 외로움과 경제적 궁핍 속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떠난 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타인의 희생 위에 기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무력한 존재가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제 그녀의 불행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아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데에도 벅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서재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서류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찾으신 평온, 나도 이제야 겨우 발을 들여놓았구나. 민준의 홀로서기는 이제 막 순풍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민준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면 아내가 집에서 나를 들볶아서 그래. 어머니가 애를 잘 못 봐서 그래라며 남 탓하기 바빴던 그였지만 이제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동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까칠하고 신경질적이던 민준이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동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모습에 팀 내 신뢰가 두터워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정이 평온해지니 자연스럽게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마저 유연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술자리로 향했겠지만 이제 그는 발걸음을 재촉해 유준이가 있는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빠. 라며 달려와 안기는 유준이를 보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가정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의 순수한 웃음과 자신의 명예였다는 것을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당당한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지난 2년 동안 저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셨죠? 어떻게 그 모든 모욕을 견디고 웃으실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지.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버리는 행위였다는 걸. 네가 변한 지금의 모습을 보니 비로소 내 지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민준의 마음을 맑게 씻어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자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잘못을 밑거름 삼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너도 너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렴. 그것이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길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더 이상 희생하는 엄마와 무책임한 아들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성인들로서의 관계를 굳건히 다져갔습니다. 한편 대전의 집은 여전히 차가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이 남기고 간 텅 빈 방들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오만함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변화가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이기심이 만든 파멸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사실은 가정이라는 성을 지키던 가장 강력한 기둥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걷어찬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을요. 민주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연에게 더 이상의 증오나 복수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 관계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유준이의 양육권과 자신의 새로운 삶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삶의 무게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집에서 보낸 이 짧은 시간들은 민준에게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평온이 찾아오듯 민준의 삶에도 드디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완벽히 끝난 셈입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힌 날, 법정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 눈물을 보이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변호사에게 어머니가 나를 모함한 것이라며 끊임없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그녀의 연기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차분한 눈빛으로 판사를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거의 민준이었다면 아내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아이와 미래를 지켜야 할 강인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이 시작되자 서연은 판사 앞에서 다시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과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남편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서연의 카드 사용 내역, 친척 단톡방에서의 모략, 그리고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이 담긴 일기장과 기록들과 하나둘씩 제시되자 서연의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피고 서연 측은 가게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거가 명백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됩니다. 판사의 건조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서연의 비수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반박하려 했지만 판사는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이제 감정적인 호소는 그만하십시오. 사실관계만을 따질 것입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더 이상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가면은 이제 조각나 바닥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민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민준에게 돌아갔고 재산 분할에서도 서연의 과도한 사치와 불성실함이 고려되어 그녀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연은 판결문을 읽으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어머니의 돈으로 사치를 부릴 수도, 남편의 이름 뒤에 숨어 살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법정문을 나서며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법정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그 울음소리는 이제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법원을 빠져나오는 민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렀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마치 긴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그는 그 꿈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민주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아이 유준이의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정직하게 땀 흘려 아이를 키우고 어머니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낼 것입니다. 그에게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렸던 과거로부터의 해방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정말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민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분당에서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서로의 상처를 들추지 않습니다. 대신 앞으로 써 내려갈 밝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썩은 뿌리는 도려냈으니 이제 단단한 흙 위에서 아름다운 나무를 키워갈 일만 남았습니다. 긴 법정 싸움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 이것이야말로 민준이 그토록 바랐던 진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법원에서의 판결 이후 서연이 살던 집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내놓아야 했고 그동안 사치로 쌓아 올렸던 명품 가방과 옷들은 빚을 갚기 위해 헐값에 처분되었습니다.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그녀의 주위로 예전에 시끌벅적했던 물건들은 사라지고 차가운 벽만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봐도 연락 오는 곳은 독촉 전화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린 고독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심지어 친정 식구들조차 그녀의 이기적인 행태에 질려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준아, 제발.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렇게 다 뺏기면 나 어디 가서 살라고.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통화 종료음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이미 그녀의 번호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통곡했지만 그 눈물은 이제 아무런 무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걷어찼던 어머니의 헌신, 그리고 자신을 인내하며 기다려주었던 민준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 자산이었는지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반면 분당의 집에서는 따뜻한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민준은 퇴근길에 유준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사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유준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오자 어머니는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지? 유준이가 아빠 오기만을 기다렸단다. 민준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하는 이 평범한 저녁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짜 행복임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있었던 뿌듯한 일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서해 전시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준이는 아빠와 할머니 사이에서 제잘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과거의 대전집에서 느꼈던 가시방석 같은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평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으셨을까. 그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고 어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의 삶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히지 않았고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데 집중하며 자신의 커리어도 차근차근 쌓아나갔습니다. 어머니 또한 자신의 삶을 즐기며 서예가로서의 꿈을 펼쳐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간섭하는 대신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민준에게 이 집은 이제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가는 안식처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는 고독의 끝에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자는 평온의 정점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서연의 텅 빈 성과 민준의 단단한 일상, 이 극명한 대비는
우리에게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깊은 울림을 남길 마지막 20번째 장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이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단단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퇴근길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는 일상이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가식적인 행복을 연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분당의 집은 이제 그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서툰 아빠였던 민주는 이제 아이와 눈을 맞추며 대화할 줄 아는 가장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서연은 작은 단칸방에서 낡은 휴대폰을 보며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들은 사라졌고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어머니의 희생이 사실은 가장 값비싼 사랑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걷어찼던 민준의 인내심이 얼마나 소중한 보석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녀의 눈물은 이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못한 채 자신의 방 안에서만 고여 썩어갈 뿐이었습니다. 고독은 그녀가 선택한 대가이자 앞으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지역 전시회에서 자신의 서예 작품을 당당히 선보였습니다. 붓을 잡은 어머니의 손끝은 예전의 투박한 주부의 손이 아닌 예술가의 혼이 담긴 당당한 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작품 앞에 멈춰서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어머니는 그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관객석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원래 이렇게 빛나는 분이었구나. 그는 어머니의 꿈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꽃피우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희생 뒤에 숨겨져 있던 어머니의 재능이 비로소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족쇄가 아닙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신뢰라는 단단한 밧줄로 묶여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용기가 민준을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시켰듯 우리 모두에게는 때때로 나를 위해 붓을 꺾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민준의 서사를 통해 가슴 깊이 새겨보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오늘 당신은 어떤 문장을 써내려가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진 채 자신의 이름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당신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